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운명의 장난에 휘말린 한 소녀가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한국의 소피 마르소라 불리며 모든 남학생들의 책받침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신데렐라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밤 사이 신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찢으며 울려 퍼진 끔찍한 계음, 산산조각난 유리창, 그리고 여배우의 생명과도 같은 얼굴에 새겨진 옷바늘 자국의 참혹한 흉터. 세상은 단번에 그녀를 향해 끝났다고 말했고 기운의 스타라며 혀를 찼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으로 추락해야 했던 20살의 조용원. 도대체 그날 아침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얼굴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가 끝내 놓지 않았던 삶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끔찍한 사고의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거슬러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1980년대 초중반 대한민국에서 조용원이라는 이름이 지녔던 무게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수많은 이들이 그녀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1980년대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르네상스이자 격변기였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안방극장은 흑백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총천연색의 화려함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눈은 높아졌고 대중은 더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을 원했습니다. 당시 방송계는 원미경, 이숙, 정계리 같은 트로이카 여배우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 뒤를 황신혜, 금보라 같은 서구적인 미녀들이 잇고 있었습니다. 짙은 쌍꺼풀과 화려한 화장, 관능적인 섹시함이 미의 기준이던 그 시절, 바로 그 화려함의 틈새에서 아주 이질적이고 낯선 매력을 지닌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1981년 미스 롯데 선발대회, 연예계 최고의 등용문이라 불리던 그 무대에 중학교 3학년 조용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어른 흉내를 내던 후보들 사이에서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가장 교복이 잘 어울릴 듯한 깨끗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쌍꺼풀 짙은 큰 눈 대신 가로로 길고 맑은 눈매를 가진 그녀는 웃을 때마다 단달처럼 휘어지는 눈꼬리로 보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심사위원과 TV 시청자들은 직관했습니다. 저 아이는 다르다. 기존 여배우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나타난 것임을. 그녀는 인기상을 손에 쥐며 화려하게 데뷔했고 곧 KBS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며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등장이 그토록 파괴력이 있었던 이유는 지성미와 청순미의 완벽한 결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10대들이 열광하던 하이틴 로맨스의 감성을 조용원만큼 완벽히 대변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섹시하지도 요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풋풋한 비누향과 묵직한 책 냄새가 났습니다. 도서관 구석에 앉아 시집을 읽고 있을 법한 문학 소녀의 이미지, 가냘픈 몸매와 하얀 피부, 그리고 우수에 젖은 눈빛은 남성들의 보호 본능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한국의 소피 마르소라 불렀습니다. 영화 속 마르소가 보여주었던 섬세하고 풋풋한 10대 감성을 한국에서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함이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드라마 보통 사람들을 시작으로 영화 러브콜이 쏟아졌고 특히 광고에서는 조용원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책과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등 TV만 틀면 그녀가 나왔고 그녀가 광고하는 제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CF 퀸이라는 수식어는 당연했습니다. 남학생들의 사물함 안쪽에는 어김없이 그녀의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었고 그녀는 80년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첫사랑이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김미아, 전인화와 함께 중앙대 3대 미녀로 불릴 때도 그녀는 막내 여동생 같은 이미지로 독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던 그때 운명은 예고 없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단순히 예쁜 하이틴 스타로만 남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녀를 이토록 그리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배우로서 명확한 욕심과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4년 함영중 감독의 영화 은조용원은 그녀를 재평가하게 만든 결정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영화에서 그녀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여인 순이 역을 맡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불과 19살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소녀 이미지가 강했던 그녀가 흑투성이 분장을 하고 비극적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연기를 한다고 하자 우려의 시선도 많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배역이 아니다.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걱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공개되자 평단과 관객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예쁜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시대의 아픔이 서려 있었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순수함을 섬세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이 작품으로 그녀는 대종상 신인상과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신인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스타성뿐 아니라 연기력까지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막 껍질을 깨고 진정한 배우로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똑똑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학업을 놓지 않았습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수석 입학할 만큼 머리가 좋았고 촬영장에서도 틈만 나면 책을 펴들었습니다. 당시 연예계에서 공부 잘하는 연예인은 드문 존재였기에 그녀의 이런 뇌생녀 이미지는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과 더 큰 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쁘고 연기도 잘하며 공부까지 잘하는 완벽한 소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도 조영원처럼 되어라고 말했고 또래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1985년 가을까지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행복한 20살이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어찌 막으리하 등을 비롯한 주연작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었고 차기작 시나리오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좋은 배우가 되고 싶고 나중에는 교수가 되어 후배를 가르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녀의 꿈은 야무졌고 그 꿈을 이룰 능력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80년대를 넘어서 2000년대까지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거목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1985년은 그녀에게 인생의 정점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어둠이 시작되는 해였습니다. 그해 9월 1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둔 들뜬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대학교 1학년인 그녀는 출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범생이었고 아무리 바빠도 수업은 꼭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배우 노영이었던 어머니는 딸의 매니저이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 그리고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녀는 다정하게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늦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유행가가 흘러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목적지인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그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모녀의 평범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에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분명한 것은 마주오던 트럭 혹은 대형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차가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다는 점입니다. 차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5m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새덩어리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굉음, 깨지는 유리창, 그리고 이어지는 정적. 그 짧은 몇 초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한 가족의 인생을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조영호는 차 밖으로 튕겨나간 상태였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팔과 다리의 골절상은 물론 내장 파열까지 의심되는 중상이었지만 의료진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배우의 생명과도 같은 얼굴에 유리 파편들이 덮쳐 깊은 열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마부터 눈썹, 눈꺼풀이로 이어지는 깊은 상처. 특히 왼쪽 눈썹 위마 부분은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이 찢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깊거나 아물지 않았다면 실명은 물론 뇌 손상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녀는 생사를 오가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봉합을 위해 50바늘이 넘는 바늘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20살, 꽃보다 아름다운 소녀의 얼굴에 50바늘의 흉터가 새겨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외상의 치료가 아니라 그녀가 쌓아올린 꿈과 미래가 조각조각 기워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수술실 앞에 붉은 등이 꺼지고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수술은 끝났지만 그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조영원은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전신을 찢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팔과 다리 골절로 옴짝없이 침대에 묶여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 얼굴 전체를 감싼 두꺼운 거즈가 그녀를 답답하게 짓눌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10주는 의학적인 완치 기간일 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데 걸릴 시간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의식이 돌아왔을 때 조용원은 자신의 얼굴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간 고통이 너무 커서 얼굴 상처 따위는 신경 쓸 여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얼굴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다리로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그 공포가 저를 지배했죠. 배우에게 얼굴은 생명과도 같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20살 소녀에게는 숨쉬고 움직이는 생존의 문제가 더 절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병실 공기가 어딘가 무겁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안타까운 눈빛, 문병 온 친구들의 흔들리는 동공,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젖은 눈시울. 그 모든 것이 무언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비극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운전대를 잡았던 어머니는 평생 딸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딸 얼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감. 어머니는 병실 구석에서 밤새 소리 죽여 울었고 딸이 깨어나면 죄인이 된 심정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원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괜찮아 엄마. 요즘 의학이 좋아서 다 고칠 수 있어라며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20살 어린 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녀는 효녀였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만큼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얼굴에 감긴 붕대를 푸는 날이 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거즈를 한 겹 벗겨냈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참혹했습니다. 왼쪽 눈썹 위마부터 시작된 상처는 깊고 선명했고 50바늘의 봉합 자국은 마치 지도의 국경선처럼 그녀의 얼굴을 사고 전과 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거울을 본 조용원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맑고 깨끗했던 피부는 온데간데 없고 붉고 울퉁불퉁한 수술 자국만이 선명했습니다. 쇼크 상태에 빠질 만한 충격이었지만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를 수습해야 한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병실에 혼자 남겨진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소녀로 돌아가 베개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신을 원망하고 운명을 저주하는 밤들이 수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병실 밖 세상은 무심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조용원 재기 불투명, 여배우로서 사실상 사망 선고,
얼굴 흉터 심각해 은퇴 불가피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는 둥, 뇌를 다쳐 문제가 생겼다는 둥, 심지어 비관 자살을 시도했다는 헛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이런 소식들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대중은 잔인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녀를 여신이라 칭송하던 입으로 오늘은 그녀의 불행을 안주거리 삼아 씹고 뜯었습니다. 아깝다라는 말조차 폭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으고 숨쉬며 다시 일어서려 하는데 세상은 이미 그녀를 끝난 사람 취급하며 과거형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용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기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비운의 주인공으로 사라질 수 없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퇴원 후 그녀는 지옥 같은 재활훈련과 피부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당시 성형수술 기술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저 치료 같은 첨단 기술도 없던 시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복적인 수술과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찢어진 피부를 다시 입고 흉터를 조금이라도 옅게 만들기 위해 수차례 수술대에 올랐고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걷는 연습을 했으며 굳어버린 근육을 펴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한 원동력은 단 하나, 다시 연기하고 싶다는 열망과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팬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용원이 사고 직후 바로 은퇴했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고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986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는 복귀를 감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고,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나 괜찮아요라고 증명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 이유나 계약 관계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복귀작들을 보면 안타까운 디테일이 눈에 띕니다. 헤어스타일은 항상 왼쪽 이마를 가리는 비대칭 앞머리를 고수했고 화장은 사고 전보다 훨씬 짙어졌습니다. 흉터를 가리기 위해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덧발라야 했고 조명 감독은 그녀의 흉터가 도드라지지 않도록 조명 각도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카메라 감독 역시 그녀의 오른쪽 얼굴 위주로 앵글을 잡거나 풀샷보다 바스트샷에서 교묘하게 앵글을 조정하는 등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반가워하면서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그늘이 너무 짙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투명하고 맑았던 소피 마르소는 사라지고 짙은 화장 뒤에 상처를 숨긴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도 그녀는 고군분투했습니다. 조금만 땀이 나도 화장이 지워져 흉터가 드러날까봐 긴장했고 야외 촬영 때 바람이라도 불면 급히 머리카락을 가려야 했습니다. 감정 연기에 몰입해야 할 순간에도 자신의 외모를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은 배우로서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대중의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예전만 못하네, 얼굴이 좀 변한 것 같아, 흉터가 보이는데라는 무심한 말들이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웃으며 방송 활동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기력이나 내면이 아닌 오직 흉터에만 집중되는 시선들. 배우 조용원은 사라지고 사고당한 조용원만 남은 현실. 그것은 그녀가 꿈꾸던 배우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사고 전에는 청순 가련형의 대명사였으나 복귀 후에는 다소 성숙하거나 우울한 배역 혹은 비중이 줄어든 역할들이 주어졌습니다. 방송계에서도 그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난감해했죠. 주연급 스타였던 그녀가 조연 혹은 단발성 게스트로 소비되는 모습은 그녀 자신에게도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980년대 후반까지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 여행,
긴 터널 같은 작품에 출연하며 재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고 예전 같은 신드롬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 이전 찬란했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유리 조각이 남긴 상처는 피부뿐 아니라 그녀가 서 있던 세상의 기반까지 무너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립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배우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숨쉬기가 힘들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따라다니는 동정어린 시선과 흉터는 좀 어떠냐는 무례한 질문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 과거와 명성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갈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도피였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이었을까요? 1990년 그녀는 일본 유학길에 오르겠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24살, 배우로서 한창 꽃 피워야 할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땅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 가방 속에는 대본 대신 두꺼운 일본어 교재와 전공 서적이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시집 가려고 유학 가는 척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 김포공항 출국장, 24살 조용호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짓누르건 비운의 여배우라는 타이틀, 동정 섞인 시선,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해야 했던 사고의 기억들과의 결별이었을 테니까요. 도쿄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유명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길을 걸어도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어도 수군거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완벽한 익명성. 처음엔 낯선 고독이었지만 곧 그녀에게 숨 쉴 수 있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도쿄의 인파 속에 섞여들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여배우 조용원이 아닌 인간 조용원으로 돌아가는 해방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학 생활은 낭만적인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물가는 살인적이었고 환율조차 유학생들에게 가혹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둔 돈이 있었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최고급 대우를 받던 그녀가 다다미 몇 장짜리 좁은 자취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거대한 성벽 같았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인이 되어 새로 배우는 외국어로 대학 수업을 따라간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그녀가 한국의 톱스타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저 일본어가 서툰 느끼 외국인 유학생으로만 대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지만 조용호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내 얼굴이 아닌 내 실력으로 인정받겠다. 그녀는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에도 그녀의 밤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전을 씹어먹을 듯 단어를 외우고 녹음기를 틀어 발음을 교정했습니다. 1차 목표는 일본의 명문 와세다 대학 입학이었습니다. 와세다 대학은 일본인에게도 입시 지옥을 뚫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보란듯이 와세다 대학 문학부에 입학했고 이어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연예인 특례 입학 이름만 걸어놓은 거 아니냐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성적표로 그런 편견을 박살냈습니다. 그녀의 학업 성취는 진짜였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그녀 얼굴을 기억할 정도로 책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온몸이 쑤시고 얼굴 상처 부위가 옥신거렸지만 그녀는 진통제를 삼키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지식의 희열로 잊으려 했던 걸까요? 그녀에게 공부는 단순한 학위 취득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재활훈련이자 세상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보지 마라. 나는 이렇게 단단해지고 있다. 와세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더 높은 곳, 일본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다는 도쿄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도쿄 대학원 사회정보학 박사과정. 이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박사과정 이상에 해당하는 학계의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외국인, 그것도 연예인 출신 여성이 도쿄대 박사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본 내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입학시험 준비 기간 동안 그녀는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을 때 아마 사고 이후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환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대종상 신인상 수상 때보다 더 짜릿하고 묵직한 성취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전공한 사회정보학 분야도 의미심장합니다. 미디어와 사회, 그리고 정보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몸담았던 연예계의 생리, 대중의 심리, 그리고 미디어가 한 개인을 어떻게 우상으로 만들고 또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비극을 감정적으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이론으로 분석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싶었던 것이죠. 박사 과정 중 그녀는 한일 문화 콘텐츠 교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했고, 이 연구는 훗날 그녀가 사업가로 변신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도쿄대 캠퍼스를 거니는 그녀의 모습은 80년대 하이틴 스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뿔테 안경, 두꺼운 전공 서적을 품에 안고 다녔으며 얼굴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떤 여배우보다 깊고 지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 그녀가 한국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학 때나 틈이 날 때에는 귀국해 근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그녀는 잠시 한국 방송에 얼굴을 비추거나 뮤지컬 제작자로 변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특히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원작자인 극단 학전의 김민기 대표와 인연을 맺고 일본 뮤지컬을 한국에 소개하는 역할도 자처했습니다. 이때 대중이 목격한 조용원은 더 이상 가련한 비운의 여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비즈니스를 주도하고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여리여리한 조용원이 맞나? 그녀는 강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50바늘의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굳은 살이 그녀 내면을 갑옷처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7년 그녀는 영화 관련 잡지 시네버스를 창간하며 사업가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본어 교육 교재 집필이나 번역서 출간도 했습니다. 그녀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이제 탤런트가 아니라 대표, 박사, 전문가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취 뒤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쏟아지는 언론의 과도한 관심, 그리고 어김없이 따라붙는 결혼은 언제 하느냐, 얼굴 흉터는 다 나았느냐는 식의 사적인 질문들. 그녀는 지적인 대화를 원했지만 미디어는 여전히 그녀를 가십 대상으로 소비하려 했습니다. 도쿄대 박사라는 타이틀조차 비운의 스타가 공부까지 잘했다는 식의 흥미 위주 스토리텔링으로 변질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무대는 여전히 자신을 1985년 조용원으로 박제해놓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노력해 새로운 성취를 이루어도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사고 당시의 비극만을 보려 했습니다. 그녀가 일본 생활을 더 편안하게 느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그녀는 조용원 박사 그 자체로 평가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영원히 교통사고 난 여배우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 그녀는 대중의 시야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화 출연 등을 끝으로 연기 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완전한 일반인 혹은 사업가로서 삶의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은둔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적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녀의 일본 생활을 지켜본 지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조용원 씨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잃어버린 젊음을 보상받으려는 듯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보여주고 싶은 대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걱정하다 눈물 속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는 어머니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효심이 그녀를 혹독한 학문의 길로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도쿄대 박사 학복을 입고 찍은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80년대 책받침 속 미소와 달랐습니다. 풋풋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깊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은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창문을 열어준다고 하죠. 하지만 조용원의 경우 신이 문을 닫았다기보다는 그녀 스스로 닫힌 문을 부수고 벽에 새로운 창문을 낸 경우에 가깝습니다. 얼굴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자리에 지성의 아름다움을 채워 넣은 그녀의 30대는 화려했던 20대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위대했습니다. 그녀는 스타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고 이미지가 아닌 실체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연예계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재기한 것처럼 보였던 그녀가 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철저하게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박사 학위도 받고 사업도 했으며 여전히 팬들도 있었는데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할 것 같던 그녀가 다시 긴 침묵 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개인적인 아픔과 현실적인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도쿄 대학원에서 사회정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조용원의 위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 그녀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비운의 여배우였다면 돌아온 그녀는 지적이고 당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영화 잡지 발행인으로 원어민 수준의 일본어 실력을 갖춘 문화사업가로서 여의도와 충무가 아닌 비즈니스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각종 교양 프로그램과 인터뷰 섭외는 늘 그녀에게 몰렸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 똑똑한 조용원이 박사까지 따왔으니 이제 다시 연기도 하고 방송도 휘어잡겠지? 대중은 그녀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길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비극에 대한 보상심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녀를 방송에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은 영화 제작 준비 중, 교육 사업 중 정도였을 뿐 정작 그녀 모습을 화면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2003년 영화 출연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연기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팬들은 애가 탔습니다. 인터넷 팬카페와 올드 팬들의 블로그에는 조용원 씨 잘 계신가요? 어디서 뭘 하고 사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발달하면서 웬만한 추억의 스타들은 강제 소환되어 근황이 알려지기 마련인데 조용원 씨만큼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시청자들의 갈증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 마침내 조용원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년이 된 옛 스타들이 여행을 떠나는 컨셉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시청자 게시판에는 제발 조용원 씨를 찾아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당시 출연진이었던 강문영 씨는 조용원 씨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동료로서 누구보다 그녀를 보고 싶어 했고
최선국, 김광규 등 동료 배우들도 의기투합했습니다. 단서는 희미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 죽전의 한 패밀리에서 그녀를 자주 목격했다는 제보 하나뿐이었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심장은 뛰었습니다. 정말 오늘 조용원 씨를 볼 수 있을까? 검색어 순위는 조용원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멤버들은 수소문 끝에 그녀가 자주 간다는 죽전의 카페를 찾아냈고 심지어 그녀와 매우 가까운 지인과 연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페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혹시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카메라 렌즈는 문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을 건너 신대의 조용원은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그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을까?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발이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인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짧지만 단호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지인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방송 출연 자체를 매우 꺼렸고 세상에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친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촬영을 마쳤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허탈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그녀가 한국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녀는 그토록 대중의 시선을 피하는 걸까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얼굴 흉터가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져서일까요? 성형 부작용 때문에 숨어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를 목격한 지인들과 동네 주민들의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전히 곱다. 나이가 들었지만 예전 그 청순한 분위기는 그대로다. 흉터가 있긴 하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니다. 즉 외모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가 침묵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가슴 아픈 사연에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앞서 말했듯 그녀의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딸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던 어머니. 조용원은 그런 어머니에게 끔찍할 정도로 효녀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 건강이 악화되었고 조용원은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 혹시 방송에 나가 옛날 사고 이야기가 회자되면 늙고 병든 어머니가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릴까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세상의 환호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 편한 노후였습니다. 그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지내는 이유 중 하나도 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지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너무나 큰 고통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때로 사랑이었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흉기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재기를 위해 발버둥 칠 때마다 망가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20대의 기억. 그녀는 이제 조용원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를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동네 카페에서 편하게 커피를 마시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익명의 자유를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업가로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옛날 그 배우라는 시선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존중받기를 원해 미디어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온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녀의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원은 무엇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기를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죠. 그런 그녀가 단지 추억팔이 예능의 게스트로 나가 웃고 떠들며 옛날 이야기나 하는 모습으로 소비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귀한다면 완벽하게 준비된 작품으로 배우로서 당당히 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런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설프게 나가서 실망감을 주느니 차라리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기억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2020년대를 살아가는 조여원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무역 및 마케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용인 수지 등지에서 가끔 목격담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목격자들의 말은 한결같습니다. 굉장히 지적으로 보였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귀티가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공부하고 일하고 누군가를 만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카메라 렌즈 밖에서 말이죠. 2019년 불타는 청춘 제작진에게 그녀가 보낸 거절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그녀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중의 호기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정한 원칙과 현재 삶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것은 20살의 50바늘을 꿰매고도 다시 일어섰던 그 강인함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그녀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왜 안 나오지? 라며 보채기보다 안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 그곳에서 행복하길 일하고 빌어주는 것. 그것이 한때 우리의 마음을 훔쳤던 첫사랑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그녀는 비록 TV 속에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0대 조용원은 20대보다 주름은 늘었을지언정 그 삶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조용원이라는 배우가 한국 대중문화사에 남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예뻤던 배우, 사고로 사라진 배우가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은 우리에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한 묵직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한 편의 영화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조용원의 인생 영화는 어떤 장르일까요? 데뷔 초창기는 풋풋한 하이틴 로맨스였고 사고가 났던 그의 가을은 처절한 재장 영화였으며 재활과 유학 생활은 치열한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의 시선 뒤로 사라진 그녀의 삶은 여백의 미가 가득한 예술 영화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보며 안타깝다, 비운의 스타라 혀를 차지만 감히 말하건대 그것은 우리의 오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엔딩 크레딧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없는 스크린에서 상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조용원이 한국 대중문화사에 남긴 발자취는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뻤던 여배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1980년대 여배우에게 요구되던 덕목이 오직 외모와 순종적인 이미지였던 시절, 그녀는 지성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앙대 수석 입학, 와세다대 석사, 도쿄대 박사. 그녀는 연예인은 딴따라라는 당대 편견을 보란듯이 깨부수며 후배 연예인들에게 공부하는 배우, 생각하는 배우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돌과 배우가 학업을 병행하고 전문 지식을 쌓으려 노력하는 흐름의 시초에 바로 조용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상처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에게 거대한 울림을 줍니다. 얼굴에 50바늘 흉터가 남는다는 것.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배우에겐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세상과 문을 닫고 평생 비관 속에 숨어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술에 의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흉터를 안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짙은 화장으로 덮으려 했지만 결국 그녀가 선택한 치유법은 흉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흉터보다 더 큰 내면의 빛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외모가 무너지자 지성을 채웠고 인기가 사라지자 자존감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일본 도자기 수리 기법인 킨치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금으로 메워 더 값지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조용원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고의 상처는 그녀를 깨뜨렸지만 그녀는 그 틈을 노력과 열정이라는 금으로 메워 사고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고귀한 영혼을 완성해냈습니다. 2019년 우리가 그녀를 찾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팍팍하고 힘겨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1980년대라는 순수의 시대에 대한 향수, 그리고 그 시절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첫사랑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를 찾지 말라는 그 거절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삶이 비참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했다면 혹은 관심이 고팠다면 방송국의 거액 출연료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환호가 없어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녀를 한국의 소피 마르소라는 수식어에서 놓아줘야 합니다. 소피 마르소는 세계적인 배우로 늙어가지만 조용원은 배우의 길을 멈추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닮은 꼴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조용원 그 자체입니다.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는 없지만 아픈 어머니의 휠체어를 미는 병원복도, 치열한 비즈니스 미팅룸, 그리고 조용한 서재에서 그녀는 매 순간 주연 배우로서 자신의 삶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녀의 리즈 시절 사진이 올라옵니다. 맑은 눈망울, 수줍은 미소, 그 사진 아래에는 20대 청년부터 60대 장년층까지 수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전설의 미모다.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다. 어디서든 행복하시길.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배우가 또 있을까요? 그녀의 활동 기간은 불과 4에서 5년 남짓으로 매우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뿜어낸 빛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처럼 찰나였기에 더 아름답고 사라졌기에 더 간절한 존재. 조용원 씨, 당신은 알고 계시나요? 당신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긴 시간 동안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첫사랑이었고 누군가의 청춘이었으며 누군가의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얼굴의 흉터 때문에 괴로워하며 거울을 깨던 그 밤에도 우리는 당신의 완벽한 얼굴보다 당신의 살아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일본의 좁은 방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책장을 넘기던 그 새벽에도 우리는 당신의 재기를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비운의 스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비운을 이겨낸 승리의 아이콘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눈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사람들과 웃고 가끔은 옛날 영화를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당신의 매일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먼 훗날 대중 앞에 다시 서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오세요. 당신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늘었든 흉터가 어떻게 변했든 우리는 1985년의 소녀를 맞이하듯 뜨겁게 당신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끝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어디선가 건강하게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팬들에게 충분한 위로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머릿속에 한 장면이 그려집니다. 늦가을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용인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중년의 여인.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흐트리자 이마에 희미한 흉터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황급히 머리를 매만지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책장을 넘기며 편안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에는 그녀의 지난 40년 세월이
치열했던 고통과 극복의 드라마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용원. 영원히 늙지 않는 우리의 첫사랑이자 가장 아름다운 생존자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잊지 않았지만 그녀는 세상을 잊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별은 밤하늘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나는 것. 그것이 진짜 별입니다. 오늘 밤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을 조용원 씨에게 이 긴 헌사를 바칩니다.